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부패한 정권의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철학이 같다는 말로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혔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선 출마 회견의 주요 내용과 풍경을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15분가량의 출마 선언 중 상당 부분은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데 대한 명분을 강조하려는 듯 무도한 행태, 빼앗긴 주권, 독재,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비난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는 철학을 같이 한다며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던 윤봉길 의사 기념관 입구엔 화환 150개가 늘어섰고 1000명 가까운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의 또 열망, 기대, 저 역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석,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윤 전 총장을 직접 찾아와 출마 선언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동안 남의 입을 통한 이른바 전원 정치만 해오다 보니 오늘 여러 의혹과 의심을 두고 기자들 질문이 몰렸습니다. 엑스파일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 이른바 마타도어라면서 일축했지만 대부분 원칙적이고 모호한 답변으로 아직 선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무제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비판의 예봉을 피했지만 동시에 그 검증은 근거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며 사실상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엑스파일 문제는 흑색 선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른바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에 직행하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법과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출마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행상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또 국민이 기대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책 이슈에 대한 답변은 다소 모호했습니다. 외교, 특히 한일 관계는 정부의 이념 편향 때문에 악화됐다면서도 당국 간 소통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고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정부 당국자 간의 그 소통이 향후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정책 관련 기조에 대해선 복지와 성장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필요할 때 필요한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과 부인 또 장모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장모 재판 중 하나가 선고입니다.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이 대선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법의 검증대에 올라 있는 의혹을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였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가족 관계와 취미 등은 물론 주변의 평판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정 판사가 영장 신문기일에 나오지 않은 건 전날 술을 먹고 늦잠을 잤기 때문이란 내밀한 정보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나온 이 문건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판사를 사찰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의 재판 업무를 위한 일회성 참고 자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악용될 위험이 있는 이런 문건이 다시는 작성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엔 검찰의 셀프 수사로 2달 만에 무혐의 처분됐지만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윤 전 총장을 상대로 다른 의혹 2건도 수사 중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불거진 특수부 검사들의 위증 강요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입니다. 이와 함께 장모와 부인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도 대성가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모 최모 씨는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약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사흘 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4년 전 동업자 등 병원 관계자 3명 모두 징역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혼자 처벌을 피했던 최 씨는 작년 말 뒤늦게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또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가까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자동차 수입업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도 윤 전 총장 가족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아내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세력에게 10억 원 상당의 통장을 맡긴 의혹을, 장모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와 같은 장소에서 수상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아내 김 씨의 전시 기획사가 기업들로부터 수상한 후원금을 받은 의혹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이 자기 부정을 한다면서 국정 철학이 부실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한다면서 빨리 입당해서 당내 경쟁부터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출사표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식 평가는 인색했습니다.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 자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정 철학과 비전이 모호하고 도덕성 의혹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구호만 난무했고 국정 철학과 정책 비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 비판만 있고 시대 정신은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철학은 구체적이지 않고 정책은 부실하다며 불안한 출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정부 비난은 자기 부정이라면서도 민주당도 반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같이 내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웠으면 그런 반사적인 지지가 있겠는가 싶어서 저희가 반성해야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연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과 일치한다며 조속한 입당을 기대했습니다. 정치 참여를 시작했다면은 좀 더 전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보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당내 지지율 선두인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같은 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정책도 도덕성도 경쟁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책 대결도 하고 도덕성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는 게 좋겠죠.
비판과 환영으로 갈리는 가운데서도 정치 무대 위에서 정책도 도덕성도 치열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는 주장만큼은 유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얘기입니다. 현재 1위 이재명 지사는 모레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데 대전환이라는 깃발 아래 성장과 공정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여권 내 현재 2위 이낙연 전 대표도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백신을 고위험군, 고연령대부터 접종 중인데 이제는 지역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 우선 접종을 건의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밀집한 영역에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좀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예정인 이 지사는 내일 후보 등록을 하고 올해는 비대면 영상 방식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란 슬로건 아래 성장과 공정을 기조로 제시하고 강점인 실행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이재명계 주자들의 견제에는 캠프 개방으로 맞대응한다는 구상인데 이해창계인 조정식 의원을 캠프 총괄해 박원순계 박홍근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에게는 직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단일화를 약속하며 비이재명계 결집에 시동을 건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했습니다. 이른바 원조 친노랑 공통점을 앞세워 당내 비주류인 이 지사 견제를 본격화한 겁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함께 모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사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후보 등록을 마친 이낙연 전 대표도 사기 민주정부 계승의 뜻을 같이 한다면 연대할 수 있다며 이 지사 포위에 가세했습니다. 민주정부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하는 후보들이라면 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최문순 강원지사 출판 기념회에도 비이재명 주자들이 대거 모여 눈길을 끌었는데 경선이 본격화될수록 이재명 대 비이재명 전선이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595명, 이 중에 80%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가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어겨도 즉각 과태료나 집합 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입시기숙학원. 이틀 전 학원생 1명이 확진된 뒤 전수검사 결과 1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기숙식은 같이 하는 학생들이에요. 집으로 잠깐 간 것 같더라고요. 일상 속 감염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5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수도권 확진자의 비율은 한 달 사이 64%에서 74%로 크게 늘었습니다.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과반이며 학원, 주점, 실내 체육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부터 방역이 완화된 새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2주간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하고 강남구 등 학원 밀집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방역을 한 번만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나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학원 강사 등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라면 모레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지침도 감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전망입니다. 마스크가 이제 답답하니까 벗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죄겠다는 겁니다. 변이바이러스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는 또 델타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9월에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를 하면 8월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 차원인데 접수를 시작했더니 25살 이상 신청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진 않을지 걱정인데요.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입시학원. 이 학원에 배정된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일반인 정원은 42명. 그런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312명이 몰려 순식간에 마감됐습니다. 마감 후에도 전화 문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마감돼서요. 지금은 추가해 모집은 없을 것 같아요. 지원자의 연령대를 살펴봤더니 절반 가까운 155명이 25세 이상이었습니다. 30대 응시생은 54명, 40대는 5명, 50대도 1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모의평가의 25세 이상 응시 비율보다 2배가 넘습니다. 9월 모의평가 응시자는 모두 수능시험 응시자로 간주돼 8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를 응시하면 백신을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나도 한번 봐볼까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는 건 많이 듣긴 했어요. 이에 따라 모의평가 기회를 노려 백신을 일찍 접종하려는 25세 이상이 대거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때 신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은 9월 평가원 접수자에게 어떤 백신을 접종한다는 게 사전 예고되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 어떤 거. 문제는 허수 지원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막는 거는 이제 좀 이 시험 자체, 국가 시험 자체 취지를 훼손하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실제로 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와 학원, 교육청 시험장에서 모두 응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이 아닌 국민이 백신을 목적으로 모의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당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 MBC가 유족들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3월 2일, 그러니까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던 바로 그날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사는 가해자인 장 중사에게 내일도 얼굴을 봐야 하지 않냐면서 막아보려 했지만 성추행은 최소 20분이나 계속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 당일 상사인 장 중사의 지시로 당직 근무까지 받고 회식에 가야 했던 이 중사. 술자리가 끝난 뒤 부대로 돌아가는 차에 오릅니다. 네네. 부대까지는 잘 갈 수 있지. 부대 빨리 찍어라. 일행이 있는데도 추행을 시작한 장 중사는 먼저 내린 노모 상사가 앞자리로 옮기라는데 상관에게 반말까지 해가며 거절합니다. 혼자 앞에 타. 안 따로 돼. 뒷자리에 두 사람만 남자 더 심해진 추행. 장 중사는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 중사가 마치 많이 취한 것처럼 말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중사는 수치심과 공포 속에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일부러 말을 걸어봅니다. 당연히 내일 늦게 출근하지. 혼잣말도 해봅니다. 그래도 추행이 더 심해지자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밝힙니다. 최소 20분이나 강제 추행을 당한 이 중사는 차량이 부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분 뒤 장중사가 갑자기 따라 내립니다. 블랙박스의 마지막 장면은 장중사가 이중사의 숙소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깜짝 놀라서 뒷걸음 쳐서 가면서 돌아가라. 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자. 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공군은 이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 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기록과 함께 성범죄를 은폐하는 군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도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공군 참모총장 자리에 정부가 어제 신임 총장을 내정했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내정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공군 성폭력 사건으로 물러난 이성용 총장의 후임으로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선 예정됐던 박인호 내정자의 임명 안건 상정이 취소됐습니다. 당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려던 일정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겁니다. MBC 취재 결과 청와대가 오늘 오전 박 내정자가 공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임 당시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 관련 기록 제출을 공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박 내정자가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 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와 관련해 추가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내정자는 당시 피해자 보호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가해자를 내부 징계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에 신고를 지시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내정자는 또 지난해 공군 사관학교 교수 2명이 동료 교수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내정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 소명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의혹에 대해 당초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왜 추가 확인에 나섰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다소 애매하게 넘어간 사안에 대해 본인의 소명을 좀 더 듣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차원이라며 교체나 낙마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결국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 국민한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위 20%한테 줄 돈은 취약계층한테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상위 20%를 향한 배제와 차별이라는 반발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 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하위 70%, 또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것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나 하위 80% 수준인 연소득 1억 원 기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하였고,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에 써야 하며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상위 20%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전분기보다 많이 쓰면 추가 사용액의 10%를 30만 원 안팎 한도에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또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길을 여는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약 113만 곳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고소득자 배제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슈퍼 추경 기조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청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우발적이었다, 치매 증상이 있다는 해명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1년 3개월 만에 이뤄질 선고를 앞두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받고 있던 혐의는 모두 4가지. 강제추행과 미수, 강제추행 치상의 무고까지 법원은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수장이 집무실과 관용차에서 벌인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재판에서 관건은 강제추행 치상죄 인용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인 고통을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군 이것을 이제 입증하는 게 보통 눈에 보이는 상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치상의 개념에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군을 이어서 이제 결론을 도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권력형 죄를 엄중히 묻지 못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좀 가중처벌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4번의 도전 끝에 부산시장이 되었던 오거돈 전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였고 재판부가 준 마지막 발언 기회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자, 검찰이 마약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최근 벌금 5천만 원의 정식이 아니라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정식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4년 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달 초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공판 없는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의료 목적 외에 불법 투약인 걸로 결론냈지만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3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갈린 점도 고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인 5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최근 법원에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수사한 이 부회장의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비슷한 혐의가 추가되면 결국 정식 재판에서 종합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달 초 검찰의 벌금형 처분에 안도감을 나타냈던 삼성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이 부회장 개인 신상 관련 사안이라 공식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야구로 유명한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개인 성적이 뛰어난 유망주들이 경기에 나가질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학교로 잇따라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한테 밉보여서 보복성으로 출전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는 건데요. 대학 진학을 좌우하는 이 출전 기회, 그 출전권을 쥐고 있는 감독,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이준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2018년 8월 목동에서 열린 전국 고교 야구 대회. 1학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거침없이 안타를 치고 추가 점수를 뽑아냅니다. 그해 이 선수는 정규 11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9푼을 넘겼습니다. 눈에 띄는 선수였죠. 뭐 체격 조건도 좋았고 같은 학년에서도 제일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말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뒤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임 감독 이모 씨는 오자마자 학부모들에게 연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7천만 원에서 40% 가까이 인상된 9,6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A군의 아버지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2달 만에 9,600또 올리는 거예요. 보너스 400%에다가 프레임을 걸었어요.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그 뒤 2학년이 된 A군은 4월 대회를 앞두고 10여 차례 진행한 연습 경기에 거의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대타 한번 이렇게만 나갔지 선발기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많이 울었죠 그때는. 선수에겐 치명적인 이른바 출전 배제를 당한 겁니다. 말도 많고 좀 부모가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 그냥 하면서 슬슬슬 배제를 시키는 거죠. 야구는 단체 종목인데 여기에서 시합을 안 내보낸다는 거는 그거 하나로 그냥 선수 죽이는 거예요. 아들의 앞길을 망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A군의 아버지는 감독에게 사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면 용서를 빌게요. 아들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귀찮게 하네 막 이렇게. A 선수는 버티다 못해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계속 뭐 아이를 시합을 안 내보내고 그러면 나중에 못 버티는 거죠 본인들이. 이에 대한 이 감독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출전 배제를 한 적 없고 전학은 학생이 원해서 간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2학년 때인데 출전 기회가 있어요. 이루수 봤다 왔다 하니까 자기가 그냥 전학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이 감독은 연봉을 1억 2천만 원으로 다시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일제히 반발했고 그 과정에서 눈밖에 난 한 학부모의 아들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 1학년 학생은 주말 리그 타율 4할 6푼을 기록한 팀 내 최고의 타자였습니다. 자기 스윙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장타력도 좋고 거기에 또 두 친구가 송구안도 좋고. 하지만 곧바로 경기에 뛰는 횟수가 반토막 났습니다. 16경기 가운데 출전한 건 8경기. 그나마 4경기는 교체 선수로 뛰었습니다. 끝내 이 선수도 짐을 쌌습니다. 모두가 탐낼 법한 유망주들이 잇따라 이탈하자 다른 학교 감독들이 더 놀랐습니다. 주전으로 뛰는 선수더라고. 아니 왜 거기서 잘하고 있는 애가 전학을 오려고 하냐.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죠. 이 감독은 당시 학부모들이 출전 명단을 3학년 위주로 짜달라고 부탁해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기 출전 시간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굴 몇 번이나 경기에 내보낼지 그 결정권은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만큼 고교 감독의 영향력은 막강한데요. 이 학교의 전지훈련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해 2월 타이완의 야구 연습장. 인천의 이 고교 야구부는 한 달 넘게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감독은 특별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내 방에서 좀 또 회의도 해야 되고 하니 조금 더 큰 방이 없겠냐. 항공권은 좀 편히 가고 넓은 저기가 없냐. 그래서 코치와 선수들은 모두 일반석을, 이 감독은 100만 원 넘는 비즈니스석을 탔습니다. 호텔방도 달랐습니다. 코치나 선수들이 10만 원대 방을 서너 명씩 쓰는 동안 감독은 대형 월풀 욕조가 있는 하룻밤 4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혼자 썼습니다. 37일간의 타이완 전지훈련 비용은 모두 1억 5천만 원. 그런데 감독의 방값만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훈련비의 10분의 1입니다. 감독 월급에 운영비까지 대부분을 부담하는 학부모들에게 감독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경기를 뛰지 못하면 프로 선수로 진출할 수도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에요, 신. 정말 신입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갈 때도 인사를 해요, 90도. 고려대와 연세대 체육특기자 모집 요강을 보면 종목과 관계없이 출전 시간이 팀 전체 경기 시간의 30%를 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 마음이에요. 감독이 뛰게 하고 싶으면 뛰는 거고. 그러니까 감독이 전지전능한 거죠. 이 탓에 출전권을 둘러싼 감독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공포의 풀스윙 폭행으로 충격을 줬던 서울의 고교 아이스하키 감독도 출전을 미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볼모로 있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해요. 출전 등을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은 창원의 고교 야구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년 전에도 출전 시간을 보장해준다며 9천만 원을 받은 전북의 고교 축구 감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선수 선발권이나 출전권은 거의 불거침의 영역이었고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입학비리라든지 선수의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을 책임진 학교장 역시 스포츠 비전문가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야구 쪽은 학부형들이 월급을 주고 학부형들이 그걸 하는 쪽이라 대학만 제가 하는 거지.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인 출전 제한 조치에 반드시 근거를 남기게 하거나 출전 시간만 유독 중시하는 입학 기준 등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앞으로는 문화재에 국보 1호, 보물 1호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국보와 보물만 남게 됩니다. 문화재의 가치에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졌고 무엇보다 문화재마다 번호를 붙이는 건 일제의 잔재였기 때문입니다.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보 제1호인 서울 숭례문. 태조 이성계가 쌓은 한양도성의 정문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최고의 그냥 국보, 그러면 그냥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의 관문이고 여기를 거쳐야지 서울을 들어갈 수 있고 옛날에는. 그런데 숭례문에 1호 자격을 부여한 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국내 문화재를 관리하고 수탈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160여 개 문화재마다 지정번호를 붙였는데 숭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한 겁니다. 해방 이후 정부가 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눴고 숭례문은 그대로 국보 1호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보는 아니고 이제 보물로 지정을 했는데 그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붙였죠.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문화재마다 서열을 매길 수 없는 고유의 가치가 있는데 문화재 지정 번호를 가치 순위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1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1호 이렇게 숫자를 등수 매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면도 있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 번호를 없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건 국보 350개, 보물 2,200여 개 등 모두 4,100여 개가 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문화재에 매겨진 지정 번호가 모두 사라집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은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1호 흥인지문은 보물 서울 흥인지문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적과 천연 기념물에도 숫자가 없어집니다. 문화재청은 순차적으로 유적지의 안내판을 모두 교체하고 내년부터 배포될 교과서도 수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5년 전 출범한 수서발 고속열차죠. SRT입니다. SRT는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열차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코레일에게 싼 값에 빌려주라는 지침을 만들어놔서 코레일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지침을 만들어놨을까요? 먼저 차주혁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2016년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코레일이 KTX를 운영하고 있는데 SR이라는 새로운 철도 회사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정부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1800년대 말 우리 철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철도도 드디어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됩니다. SR은 열차 22대를 코레일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전체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코레일은 열차가 남아 돌아서 경쟁 업체에 빌려준 걸까? 아닙니다. 새로 사서 빌려줬습니다. 열차 사는 데만 7,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절반 정도는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빚까지 냈습니다. 매년 갚아야 할 채권 이자율은 3.6%. 그런데 SR에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이자로 환산하면 3.4%입니다. 손해보면서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열차 빌려주는 값은 당시 국토부가 정해줬습니다. 22대 빌려주고 1년에 353억 원. 그런데 당시 코레일 자산관리 규정이 정해놓은 임대료율에 따르면 425억 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이 손해보지 말라고 정해준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면 536억 원입니다. 경쟁체제라던 정부가 코레일에는 손해를 떠넘기고 반대로 SR에는 큰 특혜를 몰아준 겁니다. 왜 손해보고, 그러니까 특히나 경쟁업체라고 하는데 경쟁업체에 손해보고 장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코레일은 왜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했을까?
MBC는 당시 코레일 경영진이 법률 자문을 받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법무법인은 국토부가 정해준 임대료만 받으면 형법상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정해준 임대료 기준을 따를 의무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경영진은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부는 왜 SR에 이런 특혜를 몰아준 걸까? 철도노조는 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밀어붙이려고 그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민영화, 철도 민영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반발하고 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거를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말로. 코레일은 지난해 1조 1,600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반면 알짜 노선에 임대 특혜까지 등에 업은 SR은 지난 4년간 누적 968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코레일과 SR 두 회사를 다시 합치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정부가 연구를 맡겼더니 고속철을 따로 운영해서 매년 55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효율성마저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토부 관료들이 연구를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17번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무궁화호 열차. 시간은 더 걸리지만 KTX 요금의 반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서민들이 이용합니다. 시간은 빨라서 KTX가 좋긴 좋겠죠. 우리 서민들로 봐서는 그 차가 좋아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코레일은 시골 구석구석 다니는 열차도 운영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적자는 KTX로 메꿉니다. 그런데 2016년 고속철 알짜 노선을 SR에 떼주자마자 적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코레일은 8월부터 벽지 노선과 이용이 저조한 노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철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더 효율적이 됐을까? 전라남도 여수 엑스포역. 고속철이 다니지만 수서역까지 가려면 익산에서 SRT로 갈아타야 합니다. 같은 고속철인데 회사가 다르니 표도 따로 끊어야 합니다. 환승을 하게 되면 열차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거든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4월 국토부가 민간에 연구를 맡겼습니다. MBC가 입수한 중간 보고서. 코레일과 SR을 따로 운영해 생기는 비효율이 1년에 559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해 10월 국토부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국토부에서 전화가 걸려와 연구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시간만 질질 끌다 결국 1년 뒤 완전히 연구가 중단됐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이래서 가업 중단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가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니까 정산하라. 국토부는 왜 연구를 중단시켰을까? 당시 철도국장은 황성규 현 국토부 2차관. 이유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역 중단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민영화 논리를 세우고 밀어붙였던 국토부 관료들은 지금도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 내에 예전에 민영화를 추진했던 세력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민영화의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다리기 위한 그 시각 끌기라고 봐요. 국토부는 당시 전화로 연구 중단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연구 중단은 철도 안전사고 때문이었다며 현재 새로운 연구를 다시 맡겨놨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5명이 갑자기 거세진 불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서 더 큰 화는 막을 수 있었는데요.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주민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3층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서둘러 진화에 나서지만 검고 진한 연기는 건물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어떡해. 오늘 새벽 5시쯤 울산 중구 성남동의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센 불길과 연기에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타는 연기 냄새에 저희가 깼거든요. 이제 연기 냄새 너무 많이 나서 창밖을 봤더니 그 소방차가 있고 불길이 밖으로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한 소방 구조대는 우선 건물 옥상에서 주민 2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3층 미용실에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불타는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불이 난 미용실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서도 가득 찰 정도로 좁은 이곳이 소방대원들이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세진 불길이 이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화마 속에 갇혀버린 위급한 상황. 소방관 5명은 3층 유리창을 깨고 건물 밖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몸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더 세지면서 저희가 입구 쪽으로 퇴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창문으로 이렇게 퇴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원 5명 모두 부상을 당했고 특히 1명은 손과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상당한 대원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과수와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이 폭이 50cm밖에 안 되는 배관 속에서 진행된 위험한 작업이었는데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허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전주에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한 빗 속에서 53살 김모 씨는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지하 배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4시에 호우주의가 발효됐고요. 지금 시간당 42.8mm 강하게 왔습니다. 배관 30m 안쪽으로 들어가 용접 작업을 하던 김 씨는 지름이 50cm에 불과한 배관에 갑자기 빗물이 들이치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성인 남성이 어깨를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관로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어깨를 좁히면은 40cm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좁은 공간이어가지고 탈출하기 힘들지 않았나. 만약에 사태가 벌어질 경우 노동자가 빨리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현장 안전 책임자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했고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면 작업을 즉각 중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했던 전주시는 사고 책임을 기상청에 돌렸습니다. 예보 자체가 미약했다고 시간당 1mm에서 3mm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하지만 전주시의 해명과는 달리 기상청은 이미 낮부터 최대 60mm까지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전기 용접 작업은 감전 위험이 큰 만큼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공사를 즉시 멈춰야 했지만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게 좀 미흡했던 거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전주시. 어찌된 일인지 공사는 강행됐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됐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서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4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텅 빈 사무실에 쓰레기만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대출을 상담하던 콜센터입니다. 네, 대출 진행 한번 도와드릴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공짜폰이라니까요. 공짜폰에다가 번호만 만드시는 거세요, 사장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산재로 다리를 다친 50대 김모 씨는 지난 2월 밀린 병원비를 갚으려다 피해자가 됐습니다. 100여 군데는 알아봤어요. 여기만 이제 휴대폰 개통하면은 대출 해주겠다. 약간의 신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460만 원어치 휴대전화 3대를 본인 명의로 개통해 넘기면 6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설명.
그런데 막상 입금된 건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약속한 400만 원을 더 달라고 연락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한 달도 안 돼 600만 원어치 소액결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할부로 산 휴대폰 기기값까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초조하게 계속 시간만 흘러간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우편을 받고 너무 황당했죠. 이 업체는 휴대전화 기기와 유심칩을 노린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기기는 대포폰으로 해외에 팔아넘겼고 유심칩으로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사서 현금화했습니다. 이 조직의 특이점은 대부업체를 지자체에다 등재를 해서 실제로 대부업체인 걸 홍보를 했고 28명의 일당이 5개월 동안 400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900여 대와 유심칩 약 1,200개를 건네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급전 대출, 무직자 대출 같은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총책인 A씨는 전직 프로격투기 한국 챔피언 출신으로 일당이 챙긴 돈이 15억 원이 넘는데 일부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2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6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맞사위가 삼성전자의 임원인데 마약을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가방에 몰래 집어넣은 거라면서 이 밀수 혐의는 억울해하면서도 그럼 투약은 왜 했는지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현직 삼성전자 상무인 45살 A씨.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을 떠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한 정과 대마초를 숨겨 들어왔습니다. 2달 뒤 서울 강남의 한 모텔을 찾은 A씨는 지인인 24살 여성과 엑스터시 한 정을 쪼개 나누어 먹고 대마초도 피웠습니다. 이들은 그 다음 달에도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다시 만나 대마초를 흡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처음으로 공판에 나온 A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맞사위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미국의 지인이 귀국길에 몰래 가방에 마약을 넣었고 미처 알지 못한 채 국내로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약 투약 혐의에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회사에 정상 출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재판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알 방법이 없었다면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원장 측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면서 사위 개인의 문제로 본인이 알아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안다고만 전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서울 인사동 골목길을 정비하던 중에 조선시대 초기 한글 금속 활자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15세기 한글을 반포하고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든 금속 활자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서울 인사동 탑골공원 근처. 과거 피맛골로 불리던 이 지역 정비 사업을 하던 중 땅속에서 금속 활자들이 나왔습니다. 순경음 미음, 되니응, 쌍히읗. 금속 활자엔 15세기에만 쓰였던 한글이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한글 창제에 반대하던 양반들을 설득하기 위해 한자를 읽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세종대왕이 만들어 당시에만 짧게 쓰인 이른바 동국정운식 한글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도 반치음을 사용한다든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한글들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1460년대쯤 만들어진 걸로 학계에서는 한글을 반포한 지 20년도 지나지 않은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금속 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토된 1600여 점의 금속 활자 중에는 한문 금속 활자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서양의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빠른 1434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활자를 정말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걸로 인쇄를 하려고 했던 그야말로 조선이 활자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세종실록의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낮밤 24시간용 시계인 일성 정시의와 자동 물시계 주전의 일부 부품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품은 조각난 모습으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구리로 만들어진 활자와 부품들을 나중에 녹여 팔려고 땅속에 묻어놨던 걸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묻으셨는데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이걸 다시 되찾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귀한 유물들은 400년 만에 빛을 봤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법치 공정 앞세운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회견장 내부보다는 외부가 시끌시끌했어요. 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한 지 넉 달 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수백 명의 지지자 그리고 일부 반대자들이 뒤엉키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네. 정권 교체 실시하자!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자, 공정, 법치, 상식 이런 단어를 강조를 했는데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사안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나왔죠. 네, 법치 그리고 공정을 강조해온 윤 전 총장이 이 사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네. 답변부터 들어보시죠. 네. 연세도 있고 또 여자분인 두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법치와 공정에 합당한 조치인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이 대선판에 직행하는 걸 두고서 이제 검찰의 중립성 또 공정성이 훼손될 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 전 총장은 물론이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똑같이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네. 윤 전 총장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최고 지휘자인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이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출마하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면서 본인의 대권 행보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전원 정치 발언이었던 게 장모가 누구한테 이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이 발언이었는데 네. 이것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조경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네, 문제의 10원 한 장 발언은 그 윤 전 총장을 만났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 정 의원한테 오늘 다시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현 정권 이제 국정에 진단이 있다면 처방도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네. 국정 운영 능력을 검증할 만한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네, 다양한 정책 문답도 있었지만 정부 비판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건 일본 방송 기자의 한일 관계 질문이었는데요. 윤 전 총장의 답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비판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저 일본 NHK 김민우 기자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할 생각이다라는.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를 말하면서 이념에 사로잡힌 죽창가를 부르다 망가졌다 그러던데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더구나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깎아내린 반면에요. 국민의힘은 데뷔전 치고는 훌륭했다 그러면서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중학교 시절 이재영, 이다영 자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어제 MBC를 통해 알려지면서 쌍둥이 자매의 복귀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수 등록을 강행하려던 흥국생명도 어제 보도 이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져 한창 시끌시끌했던 2월 중순.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를 시작으로 이다영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고 그때 기억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만나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이후에도 만나고 싶다,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보고 싶다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습니다.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거부가 아니고 두려워서 근데 이게 좀 나아지면 다시 연락을 하겠다? 하지만 3월 초부터 연락이 끊겼고 지난 4월 피해자들은 쌍둥이 자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피해자들이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니까 갑자기 또 고소까지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충분한 반성의 시간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려왔지만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들은 10년 전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사실도 꺼내놨습니다. 당시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쌍둥이 자매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개인 미니홈피를 통해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고 피해자들은 배구 경기에서 상대팀으로 만날까 봐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걔네를 보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다른 팀인데도 너무 무서워서 숨게 되고 시합 상태가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또 당시 한 학부모가 쌍둥이 자매를 고발하려고 하자 쌍둥이 자매 엄마의 국가대표 선배였던 당시 배구연맹 관계자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고발한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시간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발하지 말라고.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다칩니다 이러더라고요. 현재 배구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당사자는 피해자 학부모와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와 복귀 움직임을 보인 흥국생명을 향한 팬들의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일부 팬들은 트럭을 이용한 복귀 반대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선수 등록 마감일인 내일까지 두 선수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미국 대학야구에서 나온 호수비입니다. 열정만큼은 이미 메이저리그급이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언제 또 비가 쏟아지려나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요즘이죠. 오늘도 서울 등 서쪽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군데군데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서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현재 비가 가장 강한 지역은 충북 음성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오늘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내일은 비의 강도가 오늘보다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여전히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언제든지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부산 19도, 전주도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1도까지 올라 덥겠고 강릉 25도로 동해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이 소나기도 소나기지만 잇따라 장마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번 주 금요일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서울 등 내륙 지방까지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